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대표작들, 길이가 짧고 대표 시인의 대표작들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시인을 봐야죠, 시인. 김기림이란 사람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인데, 시인을 먼저 봅시다. 옆에 이제 써 있어요. 김기림의 시적 특징 해가지고 김기림은 1930년대 우리 모더니즘 이론의 기수다. 모더니즘 이론의 이제 선두주자다 이런 말이거든. 모더니즘은 도시적인 감성 있죠. 도회적 감성이라고 합니다. 도회적 감성을 중심으로 뭐 비판이라든지 상실감을 표현한 그런 문학 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1930년대 한창 근대화되던 시기니까 근대화 시기죠. 일제강점기이면서도 근대화 시기인데 농업사회였던 조선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감성 그리고 비판의식, 상실감 등을 표현한 문학이 모더니즘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의 회화적 특성과 문명 비판적 성격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회화라는 거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림 그리듯이 표현을 하니까 시각적 이미지겠죠.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김기림 씨의 특징입니다. 회화적 특징,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리고 도회적 감성, 비판 상실감을 표현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냥 실 한번 그대로 포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이 수심은 물의 깊이죠. 물의 깊이. 수심이 몇 미터다 이런 말 있죠. 물의 깊이.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흰 나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 나비는 바다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흰 나비는 어떤 존재냐? 바다가 뭔지 모르는 그런 존재. 바다를 모른. 그래서 바다가 무섭지 않습니다. 청무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청무. 바다랑 청무는 똑같이 파란색이죠. 푸른색. 흰 나비는 흰색이겠지. 당연히 흰색.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절어서는 젖어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젖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공주처럼 지쳐서라는 말은 연약한 모습. 상황 이해되죠? 흰 나비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데 그림을 그려볼까? 흰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바다가 뭔지 몰라서 청무밭인가 해서 거기서 쉬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바닷물에 젖어서 다시 날아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이렇게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초생달도 이렇게 떠 있고. 이 시에는 색채 대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색채 대비. 색채 대비. 그래서 흰나비 그리고 바다 청무밭 그죠? 이게 대비가 되고 있죠. 흰색, 푸른색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우리 아래 이해와 감상을 좀 볼게요. 바다는 현실의 어려움과 냉혹함을 상징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 상징 표현이죠. 나비는 낭만적인 동경과 꿈을 각각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다는 현실의 어려움, 냉혹함, 차가움을 표현한 거고 나비는 낭만적
나비는 낭만적인 동경과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시는 주관적이고 낭만적인 정열과 꿈만 가지고 현실에 뛰어든 가냘프고 연약한 존재가 가혹한 현실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다는 냉혹한 현실, 나비는 연약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좀 이 시가 이해가 되죠. 나비라는 어떤 순수하고 순진한 존재가 근대화 시기에 바다라는 현실, 그지? 바다라는 근대화 시기에 현실을 모르다가 직접 경험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아래쪽 보세요. 이때 나비에 부과된 주관적이고 낭만적인 정열과 꿈의 실체는 시인 자신의 행적과 관련지어 보면 근대화의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고, 바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모험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딱 봤죠? 순진하고 순수한 꿈을 가진 존재, 바다는 근대화 시기의 냉혹한 현실, 그 냉혹한 현실을 겪으면서 느끼는 좌절감, 슬픔, 이런 걸 표현한 시입니다. 마지막 행에 새파란 초생달의 시리다. 이 새파란 초생달의 시리다, 이거 보세요. 달빛이 나비를 비추고 있는데 이 달빛이 새파래, 그죠? 새파래. 이 달빛이. 근데 이게 나비가 어떻게 느껴요? 시리게 느껴져. 시리. 손시리다 할 때 춥다죠. 춥다. 춥다. 차갑다. 차갑다지. 시리다. 차갑다. 자, 그러면 왜 새파란 초생달이 차갑게 느껴졌을까? 당연히 냉혹함을 표현한 거겠지. 현실의 냉혹함, 그죠? 현실의 냉혹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비가 느끼는 현실의 냉혹함. 자,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써볼게요. 공감각적 심상. 파란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여러분, 달빛이 실제로 차갑습니까? 그럴 순 없지. 빛이 차가울 순 없잖아. 그래서 시각을 마치 뭐처럼 표현했다? 촉각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1930년대 근대화 시기의 현실을 차가운 근대화 시기의 현실을 느끼는 순진하고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좌절감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핵심 정리 보세요. 주제는 얘기했고, 성격도 감각적, 시각적 심상, 묘사적, 그림을 그리듯이 상징적이 썼죠. 넓은 바다와 나비의 대조, 색채 대비, 흰색과 푸른색, 회화적 심상, 그림 그리듯이, 대상의 인격화, 나비를 사람처럼 표현했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확인 문제 한번 풀기 전에 요걸 한번 설명을 할게요. 문학의 비평 관점, 문학의 비평 관점이라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내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재적 관점. 그리고 두 번째로 외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자 외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안내자, 바깥 외자, 이거 같지? 맞습니다. 내재적 관점은 뭐냐면 작품 내부에서만 보는 거야. 작품 내부 요소로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운율이 쓰였다, 어떤 시어가 쓰였다, 몇 행이다, 몇 연이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고, 뭐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무슨 색채 대비가 쓰였다, 이런 것만 보는 게 내재적 관점입니다. 그럼 외재적 관점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외재적 관점 세 가지. 첫 번째로 반영론이라는 게 있어요. 반영론. 이 반영론은
시대를 반영한 거야. 시대. 이 시가 쓰인 시대. 예를 들어서 이 바다와 나비를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 1930년대의 근대화 시기가 배경이다. 그래서 근대화 시기로 해석을 해서 어떤 근대화 시기의 냉혹한 현실을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반영론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표현론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론. 이 표현론은 작가를 탐구하는 거야. 작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표현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기림은 모더니즘을 중시했고 뭐 문명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반영을 해서 이 시를 해석하면 표현론입니다. 세 번째로 효용론이라고 있어요. 효용론은 독자가 뭘 느끼느냐, 뭐 시대건 작가건 필요 없고 이걸 읽는 독자마다 각각 느끼는 게 다를 텐데 독자마다 어떤 걸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다 똑같이 문학을 감상하진 않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바다와 나비가 너무 감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와 나비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효용론은 독자가 뭘 느끼느냐. 난 예를 들어서 바다와 나비를 읽고 공감이 됐어. 뭐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표현론, 효용론입니다. 효용론. 그래서 이 문학의 비평 관점 4가지 꼭 외워두세요. 꼭. 별거 아니니까. 중학교 때부터 사실 했던 거거든. 외워두세요. 확인 문제 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놓고. 자, 풀어봤습니까? 작품의 내재적인 의미만 주목한 것은 정답이 이거죠. 1번. 3번을 이거는 먼저 3번 볼까? 3번은 뭐 근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반영론이고, 그치? 4번 보세요. 이거 오타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 이거 효용론이죠. 2번은 뭔지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정답이 1번입니다.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진달래꽃 김수월 보도록 할게요. 김수월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김수월은 1920년대 민족적 정서, 이별의 정한, 우리 민족의 정서, 이별의 정한을 시로 표현한 사람이고 주로 그리고 민요적 율격, 이게 율격입니다. 율격. 글씨가 이상하네. 삼음보 있죠. 삼음보를 아주 잘 활용했던 사람이고요. 전통적인 소재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알고 있어. 김소월. 알겠죠? 민족적 정서, 이별의 정한을 시로 많이 썼다. 민요적 율격, 삼음보를 활용했다. 전통적 소재를 주로 활용했다. 1920년대 시인입니다. 자, 진달래꽃은 대표작 중에 대표작이죠. 한번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이건 님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1년부터 보자. 보내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별에 대한 체념이 드러나지. 이별에 대한 체념. 두 번째 연 보니까 꽃을 뿌려준다고 하죠. 떠나는 길에. 그래서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 그리고 3년 보세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뿌린 꽃을 밟고 가라는 거니까 어떤 희생적 사랑이 나타나죠. 희생적, 내가 뿌린 꽃을 밟고 가라. 보내주겠다. 그죠? 마지막 사연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거는 인고를 통해 참고 있잖아. 슬픈데도. 이별의 슬픔을 감추는 거죠. 인고는 이제 참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별에 대한 체념 받아들이고
떠나는 임을 축복해주고 희생을 하고 참고 견디면서 슬픔을 감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일단 사문보 체크해 볼게요. 음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본이도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이런 식으로 사문보가 이루어져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낭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있죠. 1년과 2년. 1년과 2년이 사문보가 나눠져서 행이 나눠져서 쓰여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 연에 1행, 2행에 사문보를 나누어 썼다. 그래서 이거는 행갈이라고 행갈이. 행을 나눴다 이거예요. 왜 이걸 나눴겠냐? 이 연과 행과 행을 나누면 좀 호흡이 길어지잖아. 좀 더 낭송을 할 때 더 이 길이가 더 길잖아요. 기다리는 길이가 참 그 말하기 전에 그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내는 거야. 조금 더 길게 쉬고 말을 하도록. 이해되죠? 그래서 일부러 행을 갈아서 다음 음보가 좀 더 느리게 천천히 낭송될 수 있게끔 일부러 행을 나눈 거지. 이해되죠? 이 시는 대표적으로 이별의 정환을 표현한 주제는 임과 이별의 정환이죠. 이별의 정환. 그 특징은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 그리고 사문보. 행가리가 돼 있죠? 아까 말했던 행가리. 그리고 반어법 쓰였다. 이 마지막 행을 보면 반어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슬픈데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그죠?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각 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풀어보세요. 잠시 멈췄다 풀어보세요. 자, 1번 풀어봤나요? 정답은 4번이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 거. 감정이입을 통한 직설이라는 거는 돌직구야. 돌직구. 쉽게 말하면 돌직구. 직설적 표현은 바로 말하는 거죠. 돌려 말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게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멈춰놓고. 네, 풀어봤나요? 정답은 1번이죠. 역설적 표현 아니고 반어적 표현. 슬픈데도 슬프지 않게 표현하는 이 반어법과 역설법 잘 구분해야 돼. 반어법. 한번 정리할게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역설법은 말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말이 안 되게. 말아. 예를 들어서 님을 보냈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님을 보냈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역설법이야. 근데 역설법은 말이 안 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더 깊은 의미, 진심, 뭐 진리 등이 담겨 있는 표현이 역설법이라고. 말이 안 되게 말하면서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아내는 게 역설법. 보냈지만 내 마음속에는 님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는 거지.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이런 거는 사실 마음속으로 울고 있다 이 말이니까 반대로 말하는 게 반어법. 구분 꼭 해서 이거 아주 시험에 빈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자, 진달래꽃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넘어갑시다. 가는 길 봅시다. 김소월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고 가는 길에서 뭘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딱 보니까 사문보죠.
딱 보면 바로 사문보 나와야 돼.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번. 근데 정말 독특한 게 1년과 2년은 음보를 글씨가 좀 이상하지. 각 음보를 한 행에 썼죠. 한 행에 씀.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행가리를 하면 호흡이 길어지죠. 호흡이 길어짐. 그래서 천천히 낭송하게 됨. 천천히 낭송하게 됨. 이게 이제 이 효과를 준 거야. 그럼 그 다음 연 보자. 저산에도 가마귀, 들의 가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하면서 이 3년 네, 3년 사연은 이 3년 사연은 각 음보를 한 행에 쓰지 않고 한 행에 3음보 뭐 혹은 두 행에 3음보 썼죠. 그죠? 그래서 더 호흡이 짧아졌죠. 호흡이 짧아짐. 그래서 빠르게 낭송됨. 그죠? 빠르게 낭송됨.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다.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중요해. 이 시는 이게 중요해요. 1, 2연에서는 천천히, 3, 4연에서는 빠르게 낭송하게 일부러 행을 배열했다. 그럼 내용을 보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까 너무 그리워져서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고민. 그죠?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이 까마귀를 봤어. 가다가 이 길가에서 사람이 서 있다가 갈까? 돌아갈까? 그냥 갈까? 망설이다가 위에 나무에 까마귀가 이렇게 까마귀 있었어.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막 깍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산에는 해가 지고 있고, 그죠? 해지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별을 재촉하는 빨리 가라. 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별을 재촉하는 이게 재촉이에요. 재촉. 글씨가 좀 이상하네.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물. 글씨가 이상하죠? 상관물. 앞강물, 뒷강물. 이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옆에 흐르던 강물이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아. 맞지? 까마귀도 해진다고 시간 간다고 말하는 것 같고 강물도 빨리 나 따라와라. 가자 가자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돌아가지 말고 가자. 그래서 이별을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물을 느끼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를 재촉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잘 봐봐요. 잘 들어봐.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걸. 화자 별개로 시적 상황에서 존재하는 뭐 대상이야. 대상. 여기서 나온 것처럼 까마귀, 강물 이런 거죠. 이 객관적 상관물에 뭘 할 수가 있냐면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대조도 할 수 있어. 대비. 그죠? 감정이입은 뭡니까? 내 감정을 이 대상 안에 넣는 거야. 내 감정을 넣음. 그래서 마치 내가 슬프니까 저 새도 슬퍼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에 내 감정을 넣어서 표현했다. 대비는 뭡니까? 내 감정과 반대. 나는 슬픈데 저 새는 즐거워 보인다. 사실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모르죠. 저 새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근데 이제 내 마음을 객관적 상관물에 반대되게 표현하는 거지. 그런 게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화자와 별개로 있는 모든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대비시키기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한번 1, 2번 다 풀어보세요. 멈춰놓고. 자, 풀어봤나요? 자, 문제 봅시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사문보의 민유적 율격. 맞죠. 2번. 영탄적 어조 없죠. 격정적 정서 없죠. 3번. 청각적 심상. 지적입니다. 여기 있죠. 청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있죠. 까마귀 강물로 인해 아쉬움이 부각되고 있다. 이별을 재촉해서 돌아가고 싶은데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재촉을 할까? 아쉬움 부각되고 있죠. 정답이 2번이 틀렸죠. 2번이 틀렸고 2번 풀어봅시다. 이 시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화자는 길 위에서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뭐 의지적입니까? 망설이고 있죠. 틀렸죠. 1, 2연에서는 화자의 망설임이 드러나 있어. 맞죠? 3번 공감각적 심상 없죠. 4번 1, 2연에 비해 3, 4연이 더 느리게 느껴져. 틀렸죠. 더 빠르게 느껴져.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소월 하면은 사문보 그리고 행가리 낭송의 속도 조절을 했다. 그걸로 시적 정서를 표현했다. 이걸 꼭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김소월 하나 더 나왔어요. 자, 보세요. 김소월 기. 어제도 또 사문 볼까?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까깍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죠. 그죠? 사문보 읽어보면 되고 이제 내용 볼게요.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자,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지금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방황. 난 어디로 가야 할까? 이걸 우리 시대적 상황이랑 접목 지을 수가 있지.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니까 이게 반영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년대 일제강점기, 그치? 무단통치 시기,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고. 내 집이 차도 가고 배도 가는데 집에 갈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집에 갈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주제 이렇게 써보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비애, 슬픔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 보세요.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 있어 잘 가는가? 공중에 길 있어 잘 가는가? 이 기러기 객관적 상관물 또 나왔지. 이제 객관적 상관물을 꼭 알고 있으세요. 나랑 대비시켰잖아. 저 잘 가고 있는데 나랑 다르게 잘 가고 있는데 거기도 길 있어서 잘 가냐? 그죠?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죠.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그죠?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지. 방황. 그지? 떠돌이. 네. 왜 이러냐? 다니는 삶. 방황하는 삶. 갈래 갈린 길. 갈린 길. 반복이지. 의문 반복하면은 무조건 뭐? 운율 형성. 이거 무조건이죠.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어.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목적지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나그네의 처지를 애처롭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게 다 우리가 알 수 있죠. 확인 문제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볼까요? 멈춰놓고 풀어봤죠? 자, 확인해 봅시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처 없이 떠드는 화자의 고단한 삶이 드러난다. 맞죠? 2번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려는 화자의 소망 이런 거 없죠. 삶의 터전을 회복하겠다는 의지 없고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 없어요. 정답 1번입니다. 2번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 아닌 것은 대상에게 말하는 방식. 네, 기러기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맞고 동일한 음은 사용할 리듬과 명성 맞지. 명암의 대비 명암의 대비가 뭡니까 이게? 틀렸죠. 명암의 대비 명암이 뭐야?
밝고 어둠이죠. 밝음과 어두움. 이런 거 없지. 자연물에 감정이입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감정이입. 이건 좀 보기가 좀 이상하네. 이 문제가 좀 이상하네, 이건. 4번 그냥 지워버리세요. 4번 지워버리고, 4번 지워버려. 어쨌든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감정이입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지. 이 기력이 대조라고 봐야죠. 대조 틀렸죠, 이게. 대조죠, 대조. 보기가 틀렸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 4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냥 지우지 말고 정답 3, 4번. 그죠? 문제 5, 6, 5, 6. 3, 4번. 둘 다 틀렸어요. 감정이입 아니고 명암 대비 아니고 감정 대조죠, 대조. 네, 이렇게 길 넘어갑시다. 산유화 보자, 산유화. 산유화도 김소월의 대표작이죠, 대표작. 이 산유화 한번 보자. 이거 산유화 보기 전에 이것도 사문보야.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게 사문보거든. 근데 이것도 행가리를 했다. 사문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음보는 한 행에 쓰고 세 번째 음보는 행을 나눠서 다음 행에 썼죠. 그래서 음보 이런 식으로 음보 이런 식으로 행을 나눠서 썼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행가리를 했다는 거 꼭 알아두고요. 내용을 봅시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갈은 가을이야.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인데 이 시는 딱 봐봐. 이 가운데를 딱 잘라봐요. 그리고 접는다고 생각해봐. 종이를 접으면은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형식이 그지? 대칭구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칭구조라고 해. 대칭구조. 그죠? 형태가 1년, 2년, 3년, 4년 형태가 접으면 똑같잖아. 그래서 이걸 대칭구조라고 한다고. 알겠죠? 내용을 보세요. 산에 꽃이 피고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죠? 그래서 거리감이 있죠? 거리감. 왜 저만치라고 표현했을까? 존재의 고독함을 표현하려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 고독감을. 그래서 꽃이 존재고 이 존재라고 상징되는 게 이제 꽃이고 존재의 고독감을 표현하려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산에는 꽃이네. 이번엔 지죠? 이번엔 저. 꽃이 지네. 갈봄 여름없이 꽃이 지네. 그래서 꽃이 피고 혼자서 고독하게 피어있다가 다시 지고 다시 피고 다시 지고. 그래서 자연의 순환 구조를 대칭 구조를 통해서 표현했다. 요걸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문보의 행가리를 그리고 사문보 사용했는데 행가리를 통해서 그래서 행을 나눠 썼다. 행에 나눠 쓴 음보를 나눠 썼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봤죠? 느린 호흡으로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맞죠? 2번 어구의 반복적 사용과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반복적 사용하고 있지. 지금 이 1년과 마지막 연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여기 이것도 써놓을까?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다. 수미상관 구조 쓰면 어때요? 효과가 뭐예요? 안정감,
그죠? 또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 또 주제 강조 이런 게 있죠. 서 맞고요. 4번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역동적 이미지 틀렸죠. 정답이 4번. 역동적 이미지란 뭡니까? 움직임이죠. 움직임. 역동적 움직임 이런 거 없죠. 움직임 틀렸어요. 2번 이 시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평범한 자연 현상을 통해 생명의 근원적 고독감을 표현했어. 여기 저만치 요거 저만치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존재의 고독감. 2번 꽃이 피고 지는 것의 반복을 통해 탄생과 소멸의 자연의 순환 반복 맞죠? 3문부 율격에 변화를 주어 형식의 고정성을 탈피했어 맞죠? 행가리. 4번 산업화 시기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를 비판하고 있어 틀렸죠? 틀렸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20년대에 쓰인 김소월의 대표작 중에 하나다. 넘어갑시다. 자, 유리창 볼게요. 유리창 몇 개 남았지? 둘, 셋, 4개 남았네. 영상 여기서 한번 끊고요. 정주영 유리창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영상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모두 듣느라 수고했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특징들만 잘 외우고 있으면 정말 문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복습하고 반복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